아득한 옛날, 한반도는 코끼리와 원숭이, 그리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수많은 동물들의 천국이었다. 자연계의 법칙만이 존재하던 시대. 그러나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람이 출현한 것이다. 아무리 먼 과거였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코끼리와 원숭이가 저렇게 뛰어놀았다니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한반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흔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쭉 가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청원군의 두루봉 지역. 지금은 채석장으로 바뀌었지만 이곳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 중 하나다. 충북대 이용조 교수가 이끄는 발굴팀이 지난 76년부터 10여 년간 발굴한 이 유적에서는 무려 6개의 동굴 유적이 발견됐다. 지금 현재는 많이 파괴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이 유적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짐승뼈와 석기 그리고 사람뼈가 발굴된 아주 이상적인 동굴 유적이어서 여기에서 나온 그런 많은 자료들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냐 아시아 학계를 크게 감동시킨 그러한 발굴 현장의 유적입니다. 동물뼈를 비롯한 많은 양의 구석기 시대 유물이 썩지 않고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알칼리성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두루봉 동굴 유적에서 발굴된 동물 화석 중에는 지금은 멸종되고 없는 동물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게 뭡니까? 요것은 요 쌍코풀이의 아래턱인데 아래턱으로서 이거 가장 완전한 형태로 되죠 이게. 그래서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윗머리뼈가 이외에 얹혀지는 거고. 그래서 전체 길이가 이게 한 40cm 정도 되는 대단히 큰 뼈가 됩니다. 쌍코뿌리 역시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멸종 중 하나인데 이것은 쌍코뿌리가 발견된 동굴 유적이 아주 오래된 것임을 말해준다. 두루봉 동굴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한 마리분의 동굴곰의 뼈가 발견되기도 했다. 두루봉 지역에서 발굴된 6개의 동굴 유적은 각각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중에는 지금의 한반도보다 훨씬 따뜻한 곳에서 생활했던 동물들도 많아 당시의 기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코끼리 화석이 상하가 되는데 현재 76cm가 남아있고 우리나라의 고고학적 유적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점밖에 없는 자료로서 이 학술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평가되는 자료가 됩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석회석 동굴에서 나왔기 때문에 석회석 흐르는 게 덮개가 붙어 있고 이쪽으로는 동물 화석인 이 사슴의 이빨이 그대로 붙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쪽 뒤편에 보면은
사람이 일부러 떼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사냥과 그 인류 행위를 복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여겨집니다. 코끼리와 쌍코뿔이 등이 살았던 시기, 한반도의 자연 환경은 어땠을까? 뼈 화석 주변의 흙에서 나온 꽃가루를 분석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피나무, 참나무 등 화렵수가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반도는 오늘날의 아열대 지방과 비슷한 환경이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시기는 언제쯤일까? 지금부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빙하기 추웠던 시기는 약 17,000년에서 15,000년 사이 이 시기로 조금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빙하기가 더웠다 추웠다 하는 시기가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그 시기 어느 시점에서 우리 한반도도 상당히 기온이 올라간 아열대성 기후를 띤 어떤 시기가 있지 않았겠느냐. 지구가 생성된 이래 모두 4차례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차했는데 약 20만 년 전 두루봉 동굴은 지금의 아열대 기후와 비슷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쌍코뿔이를 비롯한 하이에나, 코끼리 등 많은 동물의 화석뼈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최초로 도구를 사용하게 된 이 시기를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25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보자면 인간 역사의 99%가 구석기 시대인 것입니다. 흔히 인간의 역사는 먼 옛날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반도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여주의 발굴 현장. 현재 이곳에서는 구석기 유물의 발굴이 진행 중이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평범한 돌멩이처럼 보이는 구석기 시대의 석기들. 그러나 이 석기들은 바로 이곳에 사람이 살았음을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그 주변에 이제 유물들을 저희들이 이제 수수하면은 요게 이제 깨져 나갔던 그런 돌들이라든지 아니면 깨어지면서 이제 부서졌던 부스러기 돌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날로 이용하는 그런 거고, 대체적으로 이제 사용은 이렇게 이제 돌을 잡고 이쪽은 날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뭐 사용 어느 부분에 이제 사용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나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쳐내고 할 때 그렇게 사용됐던 걸로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구석기 시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지난 60년대 중반의 일이다.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구석기 연구는 이제 겨우 40여 년이 됐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구석기 유적은 모두 1000여 곳.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60대 초반만 해도 사람들이 한국에 구석기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발견되었고, 그것도 남한과 북한이 거의 동시에, 그 이후에 이제 1980년대부터 70년대 후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유적들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남북한 지역을 털어서 구석기가 발견되지 않는 돈은 없습니다.
북한 상원군의 검은모루 구석기 유적. 검은색 모퉁이라는 뜻을 가진 이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시기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루봉 동굴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하이에나, 쌍코뿌리를 비롯한 사멸종을 포함해 모두 29종의 동물뼈가 발견됐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 유적을 통해 이미 100만 년 전에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 유골들 가운데서 사멸종이 많다는 것은 이 동굴이 그 말하자면 석기가 나온 그 지층이 아주 오랜 시기에 메꿔졌다는 걸 말해주고, 또 석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쉽게도 인골은 여기서 찾지 못했지만 사람이 여기서 살면서 동물을 잡아다 먹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행위와 인류의 역사와 결부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동물계에서 인간이 갓 벗어난 아주 오랜 시기에 이런 유적이라는 것,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모루 유적에서 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 비슷한 시기의 인골인 북경인과 자바인을 통해 그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현대인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들어있던 차이가 보여지죠. 예. 그리고 이제 머리가 짧아지고 이건 이제 길죠. 이러한 차이는 뭐냐면 앞니마가 이제 낮다는 얘기는 앞뇌가 덜 발달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생 인류 올수록 그 생각하고 사고하는 부분인 앞뇌 쪽이 이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앞뇌가 고추 쓰고 둥글게 만들어지는 거죠. 진화의 결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 두개골이다. 자바이는 여전히 진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인이 되기까지는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자바 원인과 검은모루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진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직접 조상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살았던 최초의 현생 인류, 즉 우리의 직접 조상은 누구였을까? 두루봉 유족의 흥수굴에서 출토된 인골을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다. 약 4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인골이 발굴된 것은 지난 76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불리는 이 인골은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전신이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다. 흥수아이는 키가 120cm 정도의 어린아이인데 치아를 통해 정확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전니인데 이게 전니가 지금 아직 탈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전니가 보통 지금 만 6세 정도면 이게 탈락되고 영구치가 올라오는데 전니가 아직 남아 있고 이 중절치 우리 영구치 중절치가 아직 이 뼈 속에 이 치조골 속에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한 만 6세가 약간 미만, 만 6세 미만 이렇게 보입니다. 예. 4만 년 전에 살았던 아이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복원해 보기로 했다. 첫 번째 과정은 인골의 주요 포인트를 측정하는 일이다. 사람의 두개골에는 수많은 계측 지점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할 경우 인종별, 민족별 인류학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뼈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다음은 피부의 두께를 측정한다. 여기 G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G라는 점, 요 점이 바로 요 점인데요. 예. G라고 하는 점의 그 두께가 한 5살 내지 6살짜리 애들은 5mm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5mm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점, 여기 N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요
N이라고 하는 점, 나지원, 요거는 저희가 5.40 정도 평균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들을 이제 계산해서 잘라 붙이는 거죠, 두께로. 각 지점에 두께만큼 점토를 붙여주는 것으로 기초 골격이 완성된다. 다음은 해부학적인 지식을 이용해 얼굴의 윤곽선 등 세부적인 부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아래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턱이거든요. 이건 코를 이제 지금 그림이다 이게. 어느 코에 생김새를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얼굴에 있는 근육부터 다시 표현해야 한다. 이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컴퓨터로 작업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4만 년) 만에 되살아난 흥수아이는 바로 이 같은 모습이었다. 두루봉 지역은 아득한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터전이었다. (4만 년) 전 어느 날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흥수아이였다. 제게는 요즘 아이들과 똑같이 사랑스럽게 느껴질 뿐이지만 저 흥수아이는 현재까지 발굴된 가장 오래된 우리들의 직접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흥수아이가 살던 구석기 시대, 한반도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구석기 유적은 모두 1000여 군데에 이릅니다. 이것은 한반도 전역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생활했던 터전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흔히 구석기 시대라고 하면 돌도끼 들고 뛰어다니고 또 맹수나 취 등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 모여 사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지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동굴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았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네, 저기 입구에서부터 저기까지 남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충북 단양의 금굴. 이쪽으로 이제 굴이 휘어지는데 여기서부터 130여 미터를 더 가죠. 근데 여기서 한 30m 가면은 이제 굴이 입구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구석기 동굴 유적들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끝까지 저희가 발굴을 했어요. 굴의 평균 높이만도 12m, 전체 길이는 150m가 넘는다. 흙이 여기 있는 이 벽을 따라서 흙이 이제 이렇게 원래 쌓여 있었죠. 여기는 발굴한 상태인데 이제 그대로 남아 있죠. 그리고 83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 발굴 결과 이곳은 최고 70만 년 전부터 줄곧 구석기인들의 주거지였음이 밝혀졌다. 자연 조건이 아주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큰 남한강이 흘러서 물고기 자원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앞에 큰 들을 따라서 들이 있어서 짐승들도 잡기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동굴도 규모가 크고 안쪽으로 아늑하고 해서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기는 아주 좋았을 동굴 유적으로서는 아주 전형적으로 좋은 유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불꽃 모양 화염. 구석기 시대 동굴은 가장 훌륭한 주거지였다. 그러나 모든 동굴이 이 금굴처럼 주거지로 이용된 것은 아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자리 잡은 군항굴. 이곳 역시 구석기 시대의 동굴 유적이지만 주거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자, 머리 조심하시고. 이곳에서는 엄청난 양의 동물뼈가 출토됐는데 지금도 동굴 곳곳에서는 쉽게 동물뼈를 찾아볼 수 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온전한 뼈가 하나 있네요. 요게 사슴의 이 뒤축 뼈입니다. 발 뒤쪽에 있는 거. 이건 하나도 안 깨져 있죠. 아, 그리고 저 위에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롱 부분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대롱 사슴의 손등뼈 같습니다. 이쪽에도 요 밑에도 바로 있네요. 제가 못 봤는데 여기에 동그란 이게 굼이 이 위팔뼈하고 연결됩니다. 지금 동굴 유적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 군항굴 유적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동물화석이 아주 무수히 나오는데 또 대부분이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난 깨어진 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유적이 성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사람이 아주 오래 살던 이 주거지나 장기 거주보다는 오히려 짐승을 잡고 도살하는 그러한 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항굴에서 수집된 뼈조각은 모두 3만여 점. 이것을 분류해보면 이 동굴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것은 사슴뼈인데 이빨을 분석해본 결과 50% 이상이 사냥하기 쉬운 어린 사슴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어린 사슴입니다. 어린 사슴의 앞에 전니들이 있습니다. 전니가 두 번째 빠져나갔지만 전니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어금니, 영구치가 간니가 첫째 어금니, 두째 어금니, 셋째 어금니가 있는데 막 지금 셋째 어금니가 이렇게 돋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요게 죽은 지 15 내지 16달 정도 된 나이로 사슴은 6월을 전후에 출산하는 동물이다. 이것을 통해 군항굴에서 발견된 사슴들은 대부분 늦가을에서 초봄 사이에 사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군항굴은 다른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에 사냥을 위한 베이스 캠프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군항굴에서 발견된 뼈조각들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자국이 하나, 둘. 일부 뼈조각에서 발견되는 이 같은 흔적들은 사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모양새를 통해 작업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군항굴의 뼈조각과 다른 동굴에서 발견된 것들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군항굴에서 발견된 뼈조각들은 대부분 깊이 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르봉 동굴의 것은 군항굴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것은 각각 서로 다른 작업의 결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먼저 이 두루봉 동굴에서 나오는 컷마크들은 이 자른 자국이나 긁은 자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짐승이 살갗을 벗기거나 가죽을 벗기는 아주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자국들이고, 이거 군항굴에서 나온 자국들을 보면은 주로가 찍은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찍은 자국을 뭐냐면은 거칠게 짐승을 큰 부위별로 해체할 때 나오는 자국들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이거 군항굴에서는 사람들이 생활 행위가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임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짐승을 큰 부위별로 나눠서 다른 데로 옮겨가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한 곳, 그러니까 임시 캠프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죠. 가파른 언덕에 자리한 군항굴의 위치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을까?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지점. 이곳에서 발견된 유적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켜준다. 바로 기둥을 세웠던 자리다. 그래서 기둥 구멍 자리. 발굴 당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구멍이 발견됐는데 이 연구 결과 이것은 집을 짓기 위해 구멍을 세운 흔적으로 밝혀졌다. 아마도 이 기둥을 버텨주기 위해서 버팀목 형태로. 구석기 시대의 집자리터는 공주 석장리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을 통해 구석기 시대에 이미 집을 짓고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을 사용한 흔적도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집의 규모 또한 다양해 화순의 대전 유적에서 발견된 집자리터를 복원한 결과 성인 7, 8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큰 집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구석기 시대에 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인지 정도가 굉장히 낮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 과학성을 발휘하고 또는 과학적인 그 생각을 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따뜻한 계절에 어떤 거처를 필요로 한다 했을 때는 집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천시 외서면의 월평마을. 이곳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다. 수정을 이용해서 만든 석기 등 모두 만여 점이 넘는 후기 구석기 시대 석기들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것이다. 모습인데요. 이 지역은 송강천이 삼면으로 감싸 흘러 생활 환경이 매우 풍요로운 곳이다. 이런 곳에서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정착했던 흔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송강천 주변에는 월평 외에도 10여 개의 후기 구석기 유적들이 몰려 있어서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디언들의 그 집 주거 형상과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막집들이 여기에 분포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석기 시대에 땅을 파고 만든 움집, 그러한 움집과는 차이가 있는, 그래서 마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득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이 땅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후기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 이들의 생활은 여전히 수렵과 채집이 중심이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일방적으로 자연에 순응해야만 하는 약한 존재는 아니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동굴을 벗어나 집도 지었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와 모여 사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다. 이것은 다음 세대로 전해지게 될 소중한 문명의 유산이었다. 구석기 시대라고 하면은 괴성을 지르고 뛰어다니는 원시인들만 생각했던 저로서는 이 시기에 이미 집도 짓고 또 저렇게 모여 살았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런 집들이 만들어졌다면 당시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던 다른 구석기인들도 비슷한 걸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곳은 HD 역사 스페셜에서 새롭게 마련한 국제관입니다. 앞으로는 매 시간 이렇게 우리 역사뿐 아니라 당시 주변 국가나 세계는 어땠는지를 돌아봄으로써 역사를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들은 구석기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프랑스의 구석기 시대 집자리들을 복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의 집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죠. 그런데 구석기 시대에는 이런 평범한 모양의 집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굴된 건데요. 맘모스의 상아와 턱뼈를 이용해서 만든 집입니다. 이런 집들을 짓기 위해서는 100여 마리의 맘모스가 필요했을 거라고 하니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을 지으려면 엄청난 수의 맘모스를 사냥하고 또 해체해야만 했겠죠. 도구라고 해봐야 석기가 고작이었을 텐데 그런 돌멩이만으로 나무를 자르고 집을 짓고 동물들을 사냥하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게 이 석기는 맞는 도구였을까요? 연천 전곡리의 구석기 유적. 이곳에서는 세계 구석기의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든 중요한 유물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하나의 석기를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은 흔히 아슐리안 도끼라고 불리는 주먹도끼였다. 이 주먹도끼의 출현은 전 세계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일대 사건이었다. 전곡리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그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인도 이서에,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된다고 했는데, 이 전곡이 이제 동아시아인데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이지요. 뭐 그 이전에 인도 이서는 아슐리안 문화권, 또 동아시아는 이제 초파 초핑툴 문화권, 그 집게 문화권이라고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설이 바로 모비우스 교수의 그 구석기 이원론 학설이지요. 그래서 전곡리 구석기 유지가 발견됨으로써 그 학설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학설은 주먹도끼를 사용하는 유럽의 구석기 문명이 아시아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었다. 전곡리 주먹도끼의 출현으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주먹도끼 이전의 석기들이 마구잡이로 깨다 보니 얻게 된 우연의 산물이라면 주먹도끼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므로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이다. 그것 자체는 이미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하나의 도구의 형태를 이렇게 그리고 계획도를 가지고 어떤 플랜에 의해서 쭉 만들어 갔고, 그 플랜에 의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는 그 석기가 효용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비해서 본다면 도구 자체가 그 효율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지금 컴퓨터를 이야기한다면 뭐 486 컴퓨터하고 펜티엄 4하고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석기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발전해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큰 돌멩이로 하나의 석기를 만들었던 이전과 달리 중기에 이르면 몸돌에서 떼는 여러 개의 격지를 이용하는 기술이 일반화된다. 약 4만 년 전을 전후해 돌날이라고 부르는 훨씬 더 얇고 날카로워진 박편을 이용하게 된다. 2만 5천 년 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아진 석기가 등장하는데 좀돌 혹은 새석기가 그것이다. 새석기의 등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기술 혁명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서 전기구석기 시대에 1kg의 석재를 갖고 날을 만들 수 있는 길이가 수십 센치라면은 좀돌날 석기로서 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수십 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굉장한 발전이죠. 효율적이고. 구석기 시대에도 기술 혁명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석기가 그 생생한 증거다.
지금 석기를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네, 구석기 시대 석기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석기를 만드는데 무슨 어떤 원리라든지 기술이 요합니까? 그렇죠. 그 기술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석기를 갖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구석기 시대의 석기 제작 기술 몇 가지를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네. 직접 대기가 되는데요. 망치를 이용해서 석재를 갖다가 타격을 갖다가 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석기 제작 기술이 발전이 되면은 이러한 그 짐승의 뿔을 갖다 이용해서 석재를 갖다가 타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한 이런 그 날을 갖다가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짐승의 뿔을 갖다 이용해서 눌러서 톱날 같이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날을 갖다 다듬어주는 그런 기능을 갖다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석기 제작 기술을 갖다가 응용해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그런 석기들을 갖다 만들 수 있었고요. 네. 이 앞에 보이는 그런 연모들이 바로 그런 예가 됩니다. 글쎄요, 이 석기들이 다양한데 말이죠. 모양이 다양한 만큼 또 쓰임새도 다양하겠죠. 그렇죠. 각기 다른 거죠. 이건 주먹도끼라고 하는데요. 짐승을 갖다가 사냥하거나 아니면 땅을 파서 식물에 구근을 갖다 채취할 때 쓰는 굴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다목적용 석기가 되죠. 그 옆에 있는 이것은 글개라고 합니다. 그 나무 껍질을 갖다 벗기거나 짐승의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다듬을 때 사용을 갖다가 하게 되고요. 이것은 끝이 굉장히 뾰족하죠. 뾰족하네요. 예, 네. 뚜르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에 구멍을 갖다 낼 때 사용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날이 굉장히 날카롭죠. 굉장히 날카롭네요. 그래서 돌날 또는 등손잡이 칼이라고 하는데요. 네. 짐승의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벗겨낼 때 사용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로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정밀 작업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그 도구들을 갖다 이용해서 직접 실험을 해봤거든요. 저건 직접 동물을 지금 잡고 계시는 거죠? 네, 구석기 시대 석기만을 이용해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와, 정말 잘 잘리네요. 그렇죠. 생태학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짐승의 가죽을 손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이번에 그 사슴의 가죽 반 정도를 벗기는데 대략적으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작은 석기들은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그것은 그 좀돌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돌날을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몸돌을 나무에 끼워서 떼어낼 수가 있었고요. 이런 그 좀돌날은 작지만 아주 날카로운 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구석기 시대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발달된 석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의 그 사용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 나무에 이런 그 돌날을 갖다 꽂아서 낫이라든가 작살 또는 칼 등을 갖다 만들 수 있는데요. 두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나요? 예,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우와. 굉장히 잘 벗겨지죠? 잘 잘라지죠? 정말 날카롭고 아주 신기하네요. 네. 단양 수양계. 이곳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후기 구석기 유적이다. 엄청난 양의 새석기는 물론 석기를 만들었던 제작터가 대량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발굴된 석기 제작터가 50군데나 되는데 50군데가 있는 곳에서 찾아진 것이 모두 1250평방미터 안에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집약된 곳에서 이렇게 출토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최대의 석기 공방터다라고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3만여 점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됐는데 그중 창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50여 점의 순뱃지르개도 발견됐다. 이런 날카로운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질이 단단한 석재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적합한 석재를 얻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수양계에서도 여러 점이 발견된 흑요석은 좀돌날을 만드는 가장 훌륭한 재료 중 하나다. 화산 지형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석재는 출토지에 따라 그 성분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화산 지형과는 거리가 먼 수양계의 흑요석은 어디서 온 것일까? 샘플을 채취해 각각의 성분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수양계의 흑요석은 세 군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성분으로 보나 또 미량 성분의 함량으로 보나 전부 다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는 서로 다른 원산지의 흑요석을 사용한 석기들이 수양계 유적에 유래되어서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흑요석 가운데 홍천건만이 원산지가 밝혀진 상태다. 러시아 과학원에서 분석한 결과 홍천 흑요석은 백두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홍천에서 백두산까지는 약 300km. 홍천 흑요석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이동의 결과물이었다. 또한 이렇게 귀하게 얻은 흑요석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한강변에 홍천강까지 가져온다 그럴 때 중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좀 흑요석을 떼주고 물건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흑요석을 가지고서 또 다른 물건하고 또 바꾸면서 또는 식량하고도 바꾸면서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흑요석이 참 구석기 시대에 간단한 물물 교역의 매체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돌날 문화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후쿠오카의 시립박물관. 이곳에 전시된 석기는 대부분 후기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순뱃지르개와 좀돌날 몸돌 등 세 석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석기들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새 석기와 거의 흡사해 같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수양계遺跡が見つかったことによって、韓半島とルートがはっきりしてまいりました。で、수양계遺跡からは白煙戦闘機あるいは採石機が出ておりますけれども、これ全く九州のものと同じ形をしていまして、明らかに白煙戦闘機も採石機も韓半島を経て日本に伝わ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후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한반도와 일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빙하기에 바닷물이 줄어들어 육지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전 지역을 무대로 좀돌날 문화를 이루었던 후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 그들의 자취가 다음 시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다. 제주도 고산리에서 발견된 신석기 유적.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토기는 고산리 유적이 신석기에 속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반면 석기들은 이전보다 작고 좀 더 섬세해진 모습이지만 제작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즉
구석기 시대의 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함께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후기 구석기인과 신석기인들이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구석기인과 신석기인이 별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된다는 것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몰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룩한 문화가 활짝 꽃을 피운 결과였다. 먼 옛날 이 땅에 태어났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신석기 시대로, 그리고 신석기는 다시 청동기 시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아득한 옛날 한반도에 살았던 구석기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사랑과 미움,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원초적인 생각들도 구석기인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게서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희노애락이 있었던 걸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1940년 산속을 헤매던 4명의 소녀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신기한 그림을 발견한다. 그 유명한 라스코 동굴 벽화다. 연구 결과 처음 발견했을 때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15,000년 전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것이었다. 동굴 벽화와 더불어 많은 예술품들이 발굴되고 있다. 구석기 시대 동물의 뼈는 예술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의 뼈를 이용한 구석기 시대 예술품들이 발견되고 있다. 끝부분에 구멍을 뚫어놓은 이 뼈는 무언가를 묶기 위한 흔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끈으로 묶어 목에 걸거나 몸에 걸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동굴 벽화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양계에서 나온 소뼈에는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뼈는 재생과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뼈 안에는 궁극적으로 영혼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개체는 뼈로부터 부활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양계라는 유적지의 성격이 강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잡아먹은 고기가 다시 되살아나서 또 많은 고기가 또 다시 잡히길 바라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에서 뼈가 갖고 있는 성격과 그다음에 주술적인 의미가 합쳐져서 이 물고기 모양의 예술품이 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의식 세계는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동굴곰의 뼈무지에서도 발견된다. 이 동굴곰의 뼈는 매우 특이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머리뼈와 아래턱뼈가 분리되어 있고 그 가운데 사슴의 뿔이 놓여 있었다. 위턱과 아래턱 사이에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긴 뼈대 부분들이 곰의 뼈와 또 사슴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인 뿔 부분을 배치한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목적 의식에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특히나 두루봉 동굴에서 잡힌 동물 가운데 사슴 사냥이 가장 활발했었고, 그러한 사슴 사냥이 활발한 활동에서 빚는 어떤 주술적인 행위, 그래서 원시 신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직접 조상인 흥수아이를 통해 사후 세계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다. 발굴 당시
흥수아이 주변에서는 뚜렷한 매장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매장했다고 하는 증거로서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이제 스트로플이 보이는 부분에 납작한 석회에서 판잣돌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흙이 좀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시신을 안치했는데 그 뼈의 시신에 있는 부분이 흙을 당시에 그대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수아이의 인골 주변에 있던 흙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슴 부분에서 많은 양의 꽃가루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것이다. 조사를 하면서 뼈가 노출되는 그 면을 중심으로 해서 6군데의 지점과 이후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의 흙을 채취해서 꽃가루 분석을 해봤습니다. 꽃가루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의 꽃가루 분석에서 출토되는 양이 거의 없는 데 비해서 가슴뼈 부분에서 꽃가루가 집중돼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특히나 그 꽃가루 가운데에는 국화과 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걸 봤을 때에 이 어린아이의 매장 행위 과정에 국화꽃을 사용한 의식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알 수가 있고, 이 국화꽃이 가을에 만사하는 걸 봤을 때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매장 행위 또는 의식은 가을쯤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 이라크의 샤니다르 동굴에서도 꽃을 뿌린 흔적이 발견됐지만 그 의미를 두고 세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흥수아이의 발견으로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한 장례의 한 절차였음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그 구석시대인들은 아주 원시인들이고 아무것도 어떤 그 문화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장례의식으로 본다면 그들은 분명히 사후세계를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사후세계는 바로 영생으로 통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현대인들과 갖고 있는 의식세계가 모두 상통하고 그들의 그 문화 수준도 우리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4만 년) 전 국화꽃이 만발한 어느 가을날 흥수아이는 죽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첫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는 역사란 게 재미없고 고루한 교과서 속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는데요.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니 제게는 너무나도 친근한 드라마처럼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되어서 다가옵니다. 과거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거대한 사건이나 역사의 비밀을 만나게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 중심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그 사람들, 앞으로 계속될 HD 역사 스페셜을 통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